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 경제를 향해서 가는 길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그거 걷어치우지 않으면 시장 경제가 될 수 없고 시장 경제가 안 되면 한국 경제의 추가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저로서 지금 이 관련되는 장애물들에 관한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6번째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안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안보, 불안한 우리 나라 안보, 경제 발전의 최대 장애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안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안보 문제 전문가들 여러 분들이 아주 좋은 안보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제가 보고 저도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보 비전문가인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가. 쉽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참 한국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켜 왔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렇게 해야 잘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참 목이 아프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에 가령 근처에 미사일 한 발 터지는 날은 이때까지 해온 거 다 소용없이 한국 경제는 그냥 올 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 안보는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죠. 물론 경제도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또는 안보 문제를 다루는 당국자들은 혹은 경제를 다루고 있는 경제인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하는 안보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건 더 되풀이하지 않고 안보 정책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대로 가도 나라가 될 건가, 나라 경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 어려움, 위기에 앞서서 나라의 안보에 대한 걱정, 위기의식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헤쳐나가고 돌파해 나가려면 위기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위기의 본질을 잘 알면 위기는 헤쳐나갈 수 있게 마련이에요. 어렵다고 하는 게 위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 보이는 것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그 위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극복 가능한 거죠.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 위기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가.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대외경제조정실장을 하면서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에 1990년 6월경 소련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교를 준비하기 위한 수교 준비단의 일원으로서 갔다가 그때 제가 호텔에 써붙여놓은 이 가격표 옆에 붙여놓은 거 US 달러 올리 모스크바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미국 돈만 받습니다. 미국 달러만 받습니다. 우리 돈 루블 하나 노 땡큐 안 받습니다. 그 표를 보는 순간 소련은 끝났구나. 예상대로 소련은 끝났죠. 그런데 그 다음 해 북한을 갔을 때는 이건 한술 더 떠요. 달러만 받을 뿐 심지어 자기들
우방 국가인 중국의 위안화를 포함한 다른 나라도 일체 안 받아요. 오로지 달러만 받는다. 호텔 바깥에서는 미제의 각을 뜨자 하는 구호가 난무하는데 호텔 안에서는 달러만 받는다. 그 북한을 보면서 저는 그때 소련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과 비슷한 것으로 이 북한도 곧 무너지겠구나. 근데 안 무너지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991년인데 지금으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30년 이상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북한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뭐 건재한,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핵을 지금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심지어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담판을 벌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소련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혹은 세계나 그 소련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붕괴시키는 것을 자기의 최고의 목표로 해가지고 결국 스타워즈라고 하는 군비 경쟁을 유발시켜서 소련의 경제를 완전히 그냥 망하게끔 만들어버리고 소련이 경제적으로 도저히 더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할 수 없어서 손을 들고 나라를 해체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되도록 유도를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혹은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압력, 또 우리 남쪽에서 하고 있는, 우리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대북 정책, 이 모두 다 실패했어요. 최근에 트럼프의 한 이 김정은과의 회담도 결국 실패로 끝난 거고,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 정책은 말이 안 되게끔 터무니없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정책을 계속 함으로써 결국 북한이라고 하는 저 집단을 계속 존속시키고 사실상 핵에 관한하는 더 강한 실질적 핵 보유국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조자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서 나라의 안보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착각도 유만부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역설이죠. 4세기경에 폴라비우스 베케티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군사철 약가가 한 명언이죠. 이것은 지금부터 1500년 전에 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야 될 명제를 던져주고 있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는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각오할 때만 비로소 평화가 얻어질 수 있다. 평화란 건 어떤 상태냐?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예요. 평화에 관한 학문은 곧 말을 바꾸면 전쟁에 관한 학문입니다. 전쟁의 반대가 평화예요. 평화학은 곧 전쟁학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동서양을 통해서 참 이러한 이야기의 내용을 잘 설명할 만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생적 사, 사적 생. 살려고 하면 죽고 죽음을 각오하면 산다. 사마 양자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천하수완 망전필위라. 천하가 비록 편안하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험이 다가온다. 뭐 다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동서양이 따로 없는 거죠. 우리 역사상 참 주요한 사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38년 히틀러가 미넨으로 영국 챔벌린 수상 등을 불러다가 자, 내가 체코를 좀 점령을 할 텐데 당신들이 양해해라. 그 대신 당신네 나라는 절대 안 쳐들어갈게. 그게 미넨 협정이에요. 그 챔벌린 사인해 줬어요. 그 협정문을 들고 와서 런던에 돌아와가지고 흔들면서 자, 이제 평화가 왔다. 전쟁은 없다. 그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체코를 먹은 나치 히틀러는 폴란드를 공격함으로써 2차 대전이
벌어진 거죠. 부득이 처치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쿠바 사태가 났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3차 대전을 각오하고 만약에 여기에 미국의 쿠바에다가 핵기지를 만들면 가만두지 않는다. 전쟁을 각오하고 이걸 막겠다. 결국 그 당시 소련 수사 프루츠초프는 여기에 항복하고 물러났죠. 만약 그때 그냥 쿠바에 소련의 핵기지가 만들어지는 걸 전쟁이 두려워서 막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역사, 세계의 지도는 아마 바뀌어졌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레이건은 대소 정책을 갖다가 소련의 약점이 뭐라는 걸 갖다 정확히 짚어서 소련을 갖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손들게 만들면서 공산 종주국을 종결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DJ 김대중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 했어요? 2001년에 그때 뭐 한참 북한이 핵을 이미 만들고 있을 때예요. 이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사도 없다. 우리가 북한에 도움을 주는 거, 원조하는 것이 핵 만드는 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부 유언비어다. 만약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때 북한은 이미 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고, 핵을 만들고 있는 걸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사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원조했던 자금이 북한의 핵 만드는데 원시 기초 투자 재원이 됐다. 앞으로 역사가 밝혀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뭐 트럼프가 최근에 김정은이하고 두 번의 회담을 하면서 핵을 만드는 걸 포기시키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최근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니까 예상했던 그대로 이 바이든 새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쓸 거냐, 정리층들을 갖다가 좀 건드려 봐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보겠다.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미사일 2발을 지금 쏴가지고 긴장 관계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지금 미사일을 갖다가 이 발표한 것 자체를 갖다가 미국에서 다 언론에 나고 난 뒤에야 마지못해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무슨 발사체? 뭐 무슨 발사체를 쐈다. 미사일이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뭐 그 사이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참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국민 감정이 용납되지 않는, 대표적으로 남북 교류 사무소를 갖다가 우리 돈으로 지어가지고 다 지어줘가지고 같이 모여서 같이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자 했는데 일방적으로 북한이 폭발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런 지금 대북 정책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도 군대는 계속 축소시키고 있고 병력도 줄인 뿐더러 주요 길목에 있는 주요 대북 억제 전력들을 갖다가 지금 축소시켜 나가고 있고, 군대의 사기나 이거는 땅에 떨어져서 이게 군대냐 민병대냐 하는 이야기가 군 내에서 스스로 나올 정도가 돼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의 안보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나를 잘 알고 먼저 적을 잘 알고 상대방을 잘 알고 나를 잘 알면 100번 싸워 위태로움이 없다.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북한은 뭐 국민 소득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는 항공운행에서 뭐 같은 방법을 다 써가지고 추정치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최근 1919년 추정치가 약 인당 국민소득 약 1,300불, 우리가 3만 불, 그럼 20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인구 2배,
등등 해서 전체로 하게 되면 북한의 GNI, 즉 국민소득 전체가 우리나라의 54분의 1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 정도밖에 경제력이 없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 핵을 만들기 위해서 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건가. 북한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서 이해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 정부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인식이 필요하단 말이죠. 세계 유일의 김씨 세습의 왕조 국가예요. 이 사람들이 핵을 만드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왜? 그것이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가령 국민이 굶어 죽는 거, 몇십만, 몇백만이 굶어 죽는 거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단 말이죠. 미국의 이 6.25 전쟁에 참여하고 난 뒤에 초대 유엔군과 북한과의 정전협정의 유엔군 측 수석 대표를 했던 찰스 터너 조이라고 하는 해군 중장, 해군 제독이 이 공산주의자들, 북한 그리고 중공군하고 협상을 해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난 뒤에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How Communists Negotiate 라고 하는 아주 얄팍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의 속성, 공산주의자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협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아주 집약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많은 그 메시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한 7, 8가지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적이 정전을 청할 때 절대로 압력을 낮추지 마라. 오히려 압력을 증가시켜라. 공산 측이 진실로 알아듣는 논리는 오직 힘뿐이다. 우리가 무력 사용을 포기할 것이라고 묻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실제로 전쟁을 감수할 각오도 필요하다. 그들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전쟁을 회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협상을 종결하거나 연기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줘라.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도 진전된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실제로 협상을 종결시켜라. 등등 아주 핵심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보는 순간 무역협회 회장으로 가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북한하고 회담을 하겠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트럼프가 좀 읽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역협회 회장이 되면은 외국에서 주요 인사들이 오면은 대개 한 번씩 다 방문을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중요한 인물사들이 오면 때 오는데 제가 그때마다 특히 그 당시 하원의 에드 로이드라고 하는 하원의 외교위원장, 기타 미국을 지도하고 있는 주요 지도자들, 헤리티지 재단의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 책을 갖다가 제가 줬어요. 이거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당신네 나라 옛날에 해군 제독 정전협정 수석 대표가 쓴 책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반드시 이걸 갖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전달을 해라.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북한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영문, 국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책이 아주 간단한 조그만 얇은 책입니다. 제가 떨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안보와 우리 국민 경제를 연결시켜서 이제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가 있죠.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적, 국민적 안보의식입니다. 국민의 안보의식이나 안보 태세상의 문제점이 있으면은 앞에 있는 그런 모든 가시적인 힘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지금 북한 공산주의의 실체, 북한 정권의 실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오류가 없는지, 오류투성이다 말이야. 오류투성이. 엘리노 루즈벨트,
루즈벨트,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으로 아주 현명했던 여성으로 존경받는데 이런 루즈벨트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 번 속으면 그건 속인 사람이 잘못이야. 그러나 똑같은 일로 두 번 또 속으면 그때는 속은 사람이 잘못이다. 우리는 북한한테 몇 번이나 속았나요? 북한이 핵 안 만든다 소리 몇 번이나 했나요? 뭐 10번 이상 속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의 잘못인가요? 우리의 잘못인가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20년 이상을 속아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은 자기 교정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같이 돼버렸어요.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성찰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적 관측. 북한이 설마 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쏘랴. 이런 식 생각. 두 번째, 핵 보유와 이를 보완할 국제적인 안보 협력의 문제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 이거 대단한 동맹입니다. 미국 바깥의 나라와 맺은 동맹 중에서 미국이 가장 양보를 많이 해가지고 체결된 동맹이 이 한미동맹이에요. 이승만 박사라고 하는 참 대단한 정치인에게 코가 깨어가지고 미국이 이 한미동맹을 맺었더니 일본이 당장 있다가 아니 우리하고는 왜 그런 동맹 안 맺어줍니까? 제발 한미동맹의 반이라도 좀 우리하고 맺게해달라고 미국에 애걸 복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리고 동맹을 맺으면서도 유효기간이 없어요. 어느 일방이 이걸 갖다 폐기한다고 통보하지 않으면 영원히 가는 동맹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한미동맹을 갖다가 사실상 거진 사문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현재 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미국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로 지금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동맹이 무슨 필요하냐. 우리가 잘하면 되지. 헛소리단 말이에요. 세계 최강의 미국도 혼자서 미국을 지키겠다고 하지 않잖아요. 유럽에서는 나토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유럽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서 소련하고 대응했고 지금 이 아시아에서는 쿼드라고 일본, 인도, 그다음에 호주, 미국 이 네 나라가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중국을 방어하겠다. 한국도 들어와라. 한국은 지금 안 들어가겠다고 멈칫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바보 짓을 할 수가 있나요? 너무나 명백한 건데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세계 최강의 국가와 또 우리를 그렇게 도와준 나라와 그렇게 양보를 해서 만드는 동맹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미국이 제안하는 쿼드에 그래서 펜타, 오각형, 제5국 동맹이 돼야 되는 걸 갖다가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서 참 우리 국민들이 깊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자. 북한이 쏘면 우리도 쏜다. 북한이 폭파했으면 그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나? 평화가 공짜로 얻어지는 건가요? 북한은 불변이에요.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핵 보유국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 언젠가는 핵을 벌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군대를 축소시키고 아까도 이야기한 이게 군대냐 민병대냐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병력제도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보적으로 이런 나라가 핑계만 있으면 혹은 고위층에 있으면 군대를 안 가는 나라 간단하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공직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원칙 하나만 정하면 아마 그 다음 날로 다 군대 갈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해결 방안이 있는데도
그 가까운 길을 두고 딴 데로 가서 헤매고 있어요. 왜? 그거 결정해야 될 사람들이 다 자식들을 군대 안 보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안보와 경제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상호 보완하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서로 강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 개방 경제, 글로벌 협력 바탕 위에서만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이 경제에 힘이 없으면 안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든든한 안보의 바탕이 없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지금이라도 북한이 그냥 대포 한 방 쏘고 미사일 한 방 터뜨리면은 지금까지 경제 해놨던 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 기업들 다 철수할 텐데 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한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떤 통일도 분단보다는 낫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떤 이념도 민족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 제가 모셨던 김영삼 대통령이 한 이야기예요. 제가 모셨던 대통령이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들은 다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이 북한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국가 이념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나라를 전제로 해가지고 통일 논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전혀 뚱뚱한 짓 좀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이것밖에 통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주도하거나 무슨 연방제 통일, 한마디로 나라를 북한에 들어다 갖다 바치겠다는 이야기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인식이 든든할 때 비로소 우리가 북한보다 50배 강한 경제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경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고 한미동 우리가 어차피 미국의 핵 정책 때문에 우리 독자적인 핵을 못 만든다면 미국과 같이 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핵 우산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단순한 명백한 길을 옆에 놔두고 딴 데서 뭘 찾으려고 헤매는 이런 정말 우매한 짓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안보는 계속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고 마치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 경제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겠는가. 저는 경제를 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참 우리가 이렇게 60, 70년 해서 이렇게 놓은 이 경제가 조금 착각해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안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올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하면서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정도의 저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